힘스의 핵심 성장 동력은 구독형 모델과 대량 마케팅인데 FDA가 바로 그 지점을 위법의 영역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이번 15% 급락과 4개월간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알약 포기는 악재 해소가 아니라 전면적인 서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세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2월 5일이었죠. 힘스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월 49달러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경쟁사 노보노디스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니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불과 하루 뒤인 2월 6일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약 15% 급락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힘스는 고점 대비 4개월 만에 무려 70% 가까이 주가가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 해프닝 정도가 아닙니다. 힘스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방식,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도대체 지금 힘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과연 회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현실적인 해법은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팩트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이때 비만 치료제 1위 기업인 노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약값이 부담스럽거나 주사가 부담스러운 환자들을 위해 월 149달러짜리 위고비 알약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5일, 힘스가 여기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우리는 49달러에 주겠다.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힘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찌 보면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 알약은 노보의 위고비와 동일한 유효 성분을 담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힘스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된 생산시설을 믿고 강수를 둔 겁니다. 비싼 오리지널 약 쓸 필요 없다. 우리가 만든 49달러짜리 복합제도 똑같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죠. 하지만 이 49달러 도발은 하루 만에 규제 당국의 철퇴를 맞습니다. 2월 6일 FDA가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FDA의 톤입니다. 통상적인 경고 수준이 아니라 FDA는 비승인 GLP-1의 대량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못 박습니다. 표현을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FDA는 단순히 조심하라고 경고한 게 아니었는데요. API 사용 제한, 그리고 압류 및 금지 명령 같은 구체적인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힘스 같은 컴파운딩 GLP-1 제조 및 판매 업체들에게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대량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컴파운딩 물량은 기본적으로 개별 환자를 위한 맞춤 처방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힘스처럼 수십만 명에게 동일한 약을 구독 모델로 뿌리는 행위를 한다? FDA는 이걸 맞춤형 치료가 아니라 불법적인 신약 판매로 간주하겠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한 겁니다. FDA의 성명이 나오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2월 7일, 힘스는 결국 49달러 알약 출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동시에 시장에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에 관련 사건을 회부했다는 소식까지 돌았습니다. 자, 상황이 정리되시나요? 힘스는 노보의 3분의 1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지만 그 시도가 오히려 규제 당국에 너희 지금 선 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낀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알약 하나 못 팔게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스의 핵심 성장 동력은 구독형 모델과 대량 마케팅인데 FDA가 바로 그 지점을 위법의 영역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이번 15% 급락과 4개월간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힘스는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리고 FDA가 말하는 대량 마케팅과 개인화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일까요? 이 법리적인 쟁점을 이해해야만 힘스의 주가가 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 입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힘스라는 회사가 24년 5월부터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 그리고 이번에 폭락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공급 부족, 다른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힘스가 FDA라는 거대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꺼내든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두 번째 방패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패, 공급 부족입니다.
2024년 5월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 물량이 동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힘스가 컴파운디드 주사제를 출시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주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FDA 규정상 오리지널 약이 공급 부족 리스트에 올라가면 한시적으로 복제약을 만들어 파는 게 허용됩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지금 약이 없으니 급한 대로 만들어서 써라고 열어준 문입니다. 힘스는 이 문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노보가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면서 공급난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끝나면 힘스의 비즈니스도 문을 닫아야 했죠. 하지만 힘스 경영진은 두 번째 방패를 꺼내듭니다. 바로 개인화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공급 부족이 해소된 이후에도 힘스는 계속해서 컴파운디드 GLP-1 주사제를 팔아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공급 부족이 끝났으니 판매를 중단하거나 제약이 걸려야 정상인데 힘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 카피약이 아니라 환자 맞춤형 약을 판다는 논리로 계속 영업을 했죠. 그런데 이때 FDA 반응이 묘했습니다. 명확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광고 문구에 FDA 승인 같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마라. 유명 연예인 써서 홍보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정도의 경고만 날렸을 뿐입니다. 즉, 마케팅 방식을 문제 삼았지 판매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힘스 경영진은 이 FDA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개인화라는 명분만 잘 세우면 공급 부족이 끝나도 이 시장은 계속 가져갈 수 있겠구나. FDA의 침묵을 암묵적인 허용으로 오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베팅할 수 있었던 믿는 구석은 또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힘스의 이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멤버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경쟁사인 노부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냈던 인물부터 FDA에서는 감사 업무와 미 법무부에서는 소송 전문 변호사로 FDA 관련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가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생리와 법적 규제의 틈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선수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조언을 했을 테니 경영진은 더 과감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취임한 27대 FDA 위원장 마틴 마커리의 존재입니다.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힘스와 유사한 텔레헬스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힘스 입장에서는 내부에는 법률 전문가가 있고 외부에는 우군이 있다는 이 완벽해 보이는 착각이 결국 $49 알약이라는 무리수를 던지게 만든 확증 편향의 트리거가 된 셈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논리는 더 대담했는데요. 주사 반을 무서워하는 환자들을 위해 우리는 알약을 만들었다. 이건 오리지널 주사제와는 투여 경로가 다른 완벽한 환자 맞춤형 혁신이다. 게다가 작년에 인수한 503B 시설을 통해 이 알약을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FDA는 힘스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화라는 건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보고 이 사람은 주사를 도저히 못 맞으니 알약으로 처방하자 라고 판단할 때나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스는 $49라는 가격을 미끼로 수십만 명에게 구독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규제 당국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환자 맞춤형 치료가 아니다. 그냥 개인화라는 핑계를 대고 검증 안 된 신약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대량 마케팅하는 불법 행위다. 결국 힘스는 주사제 시절 FDA가 봐줬던 그 회색지대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알약까지 밀어붙였지만 그 믿음이 규제의 칼날에 베이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FDA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 선고에 가깝게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지 마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FDA가 알약의 효능을 문제 삼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FDA가 문제 삼은 건 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파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503A 규정의 핵심 조항 3가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힘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실상 카피입니다. FDA의 503A 규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판되는 승인 약물과
원료가 같고 강도가 유사하다면 투여 경로가 달라도 사실상 카피로 본다. 힘쓰는 여기서 말장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노보는 주사고 우리는 알약이다. 투여 경로가 다르니 카피가 아니다. 하지만 FDA 해석은 냉혹한데요. 형태가 달라도 상업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그건 카피다. 즉 환자가 위고비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가격이 싸서 혹은 구하기 쉬워서 힘쓰의 알약을 선택한다. FDA는 이걸 치료 목적의 변경이 아니라 승인된 약의 시장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로 간주합니다. 힘쓰가 주장하던 우리는 다르다는 논리가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막히는 셈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정기적이고 과도한 양이라는 문구입니다. 컴파운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네 양복점 같은 겁니다. 기성복이 안 맞는 특이 체형 손님 한 명을 위해 재단사가 치수를 재고 옷을 한 벌 지어주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합법입니다. 그런데 힘쓰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양복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공장을 돌려서 똑같은 옷을 수십만 벌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송합니다. FDA 규정은 약국이 정기적으로 약을 만들거나 과도한 양을 생산하면 503A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즉, 힘쓰의 핵심 성공 요인인 구독 모델 자체가 FDA 규정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위법 증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독 버튼을 없애지 않는 한 힘쓰는 이 조항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쓰가 내세웠던 개인화 논리마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FDA 가이던스에는 단순한 핑계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힘쓰는 환자들이 주사를 무서워해서 알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진짜 주사 공포증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는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가 전부 주사가 무서워서 처방받은 거야? 아니면 그냥 너희가 싸게 팔려고 핑계를 대는 거 아니야? 규정상 임상적 의미가 없는 미세한 변경은 제조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핑계로 간주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이 사람은 꼭 알약이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환자가 알약 주세요 클릭해서 샀다면 그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냥 쇼핑입니다. FDA는 이번 성명을 통해 너희가 말하는 개인화는 가짜다. 그건 대량 마케팅을 위한 포장지일 뿐이다 라고 선언한 셈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 알약은 선 넘었으니까 포기한다고 치고 그럼 원래 잘 팔던 주사제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FDA 조치는 알약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주사제 사업이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여 경로의 문제입니다. 앞서 FDA가 투여 경로가 달라도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하면 카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사제는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약인 위고비, 젯바운드와 투여 경로마저 똑같습니다. 알약은 그나마 주사 싫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주사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FDA 입장에서 보면 주사제야말로 사실상 카피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알약을 막은 논리라면 주사제를 막을 명분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봐줬던 게 이상할 정도죠. 따라서 알약이 철회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타겟은 주사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두 번째, 이게 실적에 직격탄이 될 문제입니다. 바로 마케팅의 족쇄입니다. FDA는 이번 성명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마라. 여기서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제네릭, 동일한 유효 성분, 임상적 입증, 이 단어를 쓰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여기서 힘쓰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힘쓰는 전통적인 R&D 회사보다는 마케팅 회사에 가깝습니다. 결국 SNS에 광고 뿌려서 고객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위고비랑 성분이 똑같다, 제네릭이나 다름없다, 이 말을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수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마케팅 효율, 전문 용어로 CAC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는 더 쓰는데 고객은 안 모이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힘쓰의 마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망의 리스크입니다. FDA는 이번에 아주 무서운 단어를 꺼냈습니다. API 사용 제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도 재료 수입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힘쓰는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 세마글루타이드 원료를 들여옵니다. 그런데 FDA가 국경에서
이 원료 대량 생산용이지 반입 금지 라고 때려버리면 그날로 공장은 멈추는 거죠. 주사제든 알약이든 원료는 똑같습니다. 알약 안 만든다고 주사제용 원료는 봐준다,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503B로 돌리면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503B는 FDA의 직접 감시와 엄격한 CGMP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된 마당에 503B에서 대량으로 복제약을 찍어낸다? FDA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죠. 결국 알약 포기는 악재 해소가 아니라 전면적인 서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세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힘스 앞에 놓인 길은 이제 아주 좁아졌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낙관론입니다. FDA가 경고만 하고 실제 집행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죠.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미 미국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라인까지 거론된 마당에 FDA가 그냥 물러설까요? 두 번째는 현실론입니다. 컴파운딩 사업을 유지하되 FDA가 요구하는 대로 진짜 니치 시장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진짜로 알러지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주사를 못 맞는 소수의 환자에게만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서 파는 거죠. 세 번째, 사업 전환입니다. 컴파운디드 GLP-1 제품 판매를 포기하는 거죠. 대신 노보나 일라이 릴리의 정품약을 떼다가 파는 단순 유통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마진이 박살납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 따먹기 장사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노보와 릴리와의 관계입니다. 힘스가 정품을 팔고 싶어도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물건을 줄지가 의문입니다. 힘스는 지금까지 우리 약이랑 똑같아요 라며 시장을 교란했던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힘스는 정품 유통사로의 전환조차 쉽지 않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당장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GLP-1을 다 떼고 봐도 탈모나 발기부전 같은 힘스의 기존 코어 매출은 매년 20-30%씩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이건 분명한 팩트이자 힘스의 기초 체력입니다. 게다가 힘스 경영진도 GLP-1 파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 공격적인 M&A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미국 내 규제가 강해질 것을 대비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고 자바를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라이브웰을 인수했죠. 그리고 약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혈액검사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즉, 힘스는 GLP-1 하나에만 목매다가 죽지 않도록 이미 내부적으로는 포스트 GLP-1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힘스가 받고 있던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은 이 안정적인 코어 때문이 아니라 GLP-1이라는 폭발적인 로켓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떼어내고 다시 예전의 건실한 헬스케어 쇼핑몰로 돌아간다면 회사는 생존하겠지만 주가는 그에 맞춰서 눈높이를 대폭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힘스는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땅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할지 새로운 날개를 구해서 다시 날아오를지 힘스는 지금 가장 위태롭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